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홍상화 작가님의 단편소설 워싱턴의 바퀴벌레입니다. 작가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1989년에 장편 피와 불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소설 동백꽃으로 제12회 이수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문예지 한국문학주간과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워싱턴의 바퀴벌레, 홍상화. 세계 초강국의 수도인 워싱턴시 변두리, 스페인계 난미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최영민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시간이면 금전등록기가 설치된 3개의 레인이 모두 작동되므로 수시로 금전등록기에 쌓이는 현금을 수거하여 $100 단위로 묶어 금고에 보관해야 했다. 금전등록기를 조작하는 스페인계 난미인 직원들의 나쁜 손버릇 때문만이 아니었다. 금전등록기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련만 설치비를 줄이려고 중고품 시장에서 사온 탓에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숫자에 약한 스페인계 난미인 특유의 성향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셈이 맞은 적이 없을 정도였다. 아내가 슈퍼마켓 문을 열고 들어와 사무실 쪽으로 다가왔다. 저녁은 먹었어? 최영민이 아내에게 물었다. 네, 미선이도 잘 먹었어요. 선천성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바람에 식욕이 떨어져 여위어가는 딸에 대해 아내는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여기 앉아서 모니터 좀 잘 지켜봐줘. 이 시간이면 손버릇 나쁜 친구들이 많아서 말이야. 최영민이 돈을 세면서 상자 위에 놓인 모니터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이 돈도 $100씩 묶어줘.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거의 무릎을 맞대고 상자 위에 앉아 선반 위 모니터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돈 뭉치에 손을 가져갔다. 소식 들었어요? 한국에서 IMF 사태가 터졌다는데. 아내가 물었다. 방금 전 뉴스에서 봤어. 괜찮을까요? 아마 혼쭐이 날 거야. 뭐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빌린 돈으로 흥청망청 했더구먼. 최영민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갯돈 받으러 왔어? 최영민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네, 오늘이 갯날이에요. 돈이 돼요? 갯돈 $10,000는 이틀 전에 준비해놨어. 최영민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10,000 뭉치를 꺼냈다. 이제는 이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10,000 묶음을 받으며 아내가 물었다.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최영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러면서 5년 전,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이곳에 이민 온 후 맨 처음에는 손대는 사업마다 제법 자리를 잡아간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러나 결국 3번의 실패만 경험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일을 계속했다. 최영민이 침묵을 깼다. 계산상으로는 이익이 남아. 하루 $4,000 정도 매상에 마진이 20%니까 $800는 떨어지고 $800 중 $400 정도면 임금과 집세 등 운영비가 충당되니까 $400는 남게 되어 있어. 한데 말이야. 문제는 가끔 생각지도 않은 목돈이 들어가는 데 있단 말이야. 지난번 시에서 위생감독관이 나왔을 때 선반 구석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는 바람에 그만 망쳤지. 그때 2주간 영업정지를 먹지만 않았더라도 형편이 괜찮았을 텐데. 위생감독관이 예고 없이 또 나올 텐데 바퀴벌레가 다시 발견되면 어떡하죠? 아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선반 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벌레 약을 구석마다 쳤으니 괜찮을 거야. 그래도 불안해요. 다시 걸리면 3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할 텐데. 이젠 그럴 리 없어. 왜, 갯돈 못 갚을까 봐? 아니에요. 그냥 불안해서요. 최영민이 묶은 돈 뭉치를 가리켰다. 이 돈 전부 얼마지? 3,825달러예요. 아내가 말했다. 내일 아침 은행에 입금할 물품 대금에는 좀 모자라지만 오후에 입금한다면 은행에서 봐줄 거야. 최영민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계산을 다 마친 최영민은 한쪽 구석에 놓인 금고를 열고 현금 뭉치를 집어넣었다. 당신 슈퍼마켓을 계속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해볼 만해. 작업 환경도 좋고. 진우가 하는 리코 스토어와 비교해봐. 진우는 좁은 방탄 플라스틱 벽 안에 하루 종일 갇혀 있잖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일하고, 그리고 팔리지 않거나 신선도가 떨어진 야채를 집에 가지고 가니 식비도 많이 줄일 수 있잖아. 진우 씨 리코스토어 잘 된다죠? 워싱턴시 반대쪽 흑인 밀집 지역에서 리코스토어를 하는 동갑내기 중마지우인 박진우에 대해 아내가 물었다. 진우는 이제 완전히 자립했어. 서울에 생활비 넉넉히 붙여주고도 충분히 저축할 수 있을 거야. 다행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니. 바로 그 시각 박진우는 흑인 직원인 톰에게 리코어 스토어를 맡기고 문을 나서려는 참이었다. 그는 리코어 스토어 문을 나서기 전 문 밖으로 목을 내밀고 좌우를 살펴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강도짓을 할 만한 흑인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위치를 확인한 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차 문을 열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차 문을 얼른 닫고 잠금 버튼을 눌렀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난 뒤에야 마음이 놓였다.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일이지만 매일 저녁 리코 스토어를 나서면서 강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흑인가를 지나면서 차창 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깨진 가로등 사이로 몇몇 남은 가로등이 거리를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청년들이 군데군데 모여 서성거렸다. 마치 해가 떠 있는 동안 햇볕에 노곤한 몸을 쉴 겸 늘어지게 자다가 달이 뜨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아프리카 정글의 맹수들 같아 보였다. 이곳은 낮 동안은 백인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법이 지배하지만 밤이 되면 약육강식이 철저히 지배하는 정글로 변해갔다. 실향과 인종차별과 자본주의가 그들을 정글의 맹수로 변모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차도 옆으로 한국인 교회임을 알리는 사인등이 시야에 들어왔다. 박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차를 우회전해 교회 건물 쪽으로 몰았다.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운전대에 머리를 기댄 그는 서너 번 심호흡을 했다. 40여 년의 인생 동안 여러 번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목숨을 담보로 한 시련이 닥쳐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 실제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는 텅 빈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앞쪽 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고개를 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에 시선을 보냈다. 박진우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졌다. 박진우는
십자가를 향해 마음속으로 독백을 시작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토록 살기가 어렵습니까? 어찌하여 세 사람의 가족조차 돌보기 힘들단 말입니까? 이것이 한낱 저같이 약한 자의 넋두리에 불과할까요? 그렇다면 저같이 약한 자를 위한 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저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무능한 건 사실입니다. 지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의 무능함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대 후반 직장을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솔직히 만용이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소기업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식과 위선의 탈을 뒤집어 쓰고 부패의 소용돌이 속에 깊숙이 들어가 갖은 아첨을 떠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나 망하고 저는 부정수표 단속법의 범법자가 되어 미국으로 도망와 가족들과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수가 돌아온다는 믿음과 제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그런 행복은 한국에서는 향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죄를 지으며 살아남든지 아니면 당장 생계 유지에 급급한 생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했으니까요.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는 관료와 사업가, 그리고 정치인들, 그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인간미를 따지고 예의를 중히 여기고 관대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듯 하지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미와 예의란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은폐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 관대함이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자기 보호막에 불과합니다. 저는 제 동포지만 지배계급에 속하는 그들을 혐오합니다.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곳 미국 생활에서 저는 드디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바로 보통 남자들이 갈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작은 소망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15만 달러를 구하지 못하면 저의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저에게 그런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있을 리 없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안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제가 없으면 이 험한 세상에 버려질 새 여자, 고국에 있는 아내와 두 딸만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진우는 예수를 향해 빌던 마음속의 독백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직원인 톰의 보수라도 벌어보겠다며 복권 발매기를 리커스토어에 설치한 일을 후회했다. 리커스토어에 복권 발매기가 설치된 후 그 지역에서 마약 밀매의 총책으로 악명이 자자한 자바라는 자가 며칠에 한 번씩 가게에 들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몇백 달러씩 꺼내 숫자를 적은 종이와 함께 박진우에게 건네주면서 복권은 받지도 않고 술만 사들고는 사라지곤 했었다.
지난 1년여 동안 박진우는 그가 내민 숫자의 복권을 발매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승률이 10,000분의 1도 안 되었으므로 이때까지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었다. 닷새 전 그가 저녁 늦게 $200와 숫자를 적은 종이를 내놓고 사라졌을 때는 마침 동네 축제 전야라 가게에 술을 사려는 흑인들이 몰려오는 통에 복권 찍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바가 내놓은 숫자 중에서 $50,000짜리 3장이 무더기로 당첨되었던 것이다. 그가 오늘 아침 가게에 와 당첨된 복권을 달라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제서야 당첨 사실을 안 박진우로서는 더듬거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자바의 반응은 내일 아침 9시까지 목숨을 내놓든지 자기 돈 $150,000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음속으로 다시 독백을 시작했다. 하느님, 이번 일만 도와주시면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남은 인생을 2딸과 아내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다고 저 자신이 불행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 2손으로 땀 흘려 일해 가족을 부양하고 웃음 짓는 아내 얼굴을 보며 사랑과 관심과 대화 속에서 성장해가는 2딸을 보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2딸이 연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지켜보는 가슴 뿌듯함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애들이 자식을 갖는 경이로움을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차림새와 소유한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 이곳에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조용히 낚시를 즐기거나 공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그 수많은 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으스대고 뻐기며 사는 사람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으렵니다.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가슴을 졸이며 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저와 같이 해외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들을 경멸하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도 알게 되겠지요. 인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꼭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깨닫게 되겠지요. 인생의 가치는 겉모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에서 나온 박진우는 차를 몰면서 내일 아침에 자바를 만나 할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었다. 자신의 형편을 사실대로 털어놓을 작정이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하기 힘들었으나 놀랍게도 교회에 들어서기 전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권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나의 실수였다. 고의로 한 일은 결코 아니었다. 보상할 수 있는 나의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커스토어의 원주인에게서 재고품 보증금으로 맡긴 $25,000를 찾았다. 리커스토어 경영을 포기한 것이다. 둘째, 은행 예금액이 $5,000 정도 된다. 이 돈도 찾았다. 셋째, 미국에 친구가 있으나 그도 어려운 처지라 구할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넷째, 앞으로 내 총 수입액의 30%를 매달 지급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겠다. 서울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므로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박진우는 최영민에게서 얼마나 빌릴 수 있을지 염려되었다. 기껏해야 몇천 달러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았다. 최영민 아내의 친구들끼리 모여 하는 갯돈으로 슈퍼마켓을 인수했으므로 슈퍼마켓 수입으로는 갯돈 붓기에도 빠듯하리라고 짐작했다. 10명이 한 달에 $5,000씩
5만 달러짜리 갯돈. 그런 갯돈을 두 군데서 빌렸으니 10만 달러. 계산해보니 최영민은 한 달에 10,000달러씩 갯돈을 부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딸 미선의 병원비도 적은 금액이 아닐 것이다. 박진우는 최영민의 슈퍼마켓에 들어섰다. 왠지 직원들의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았다. 다소 어리둥절해 서 있는 그에게 한 직원이 다가와 시위생국에서 위생감독관이 나와 지금 안쪽을 둘러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얼마 전 선반 위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박진우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곳에 또 한 사람의 동양인이 있어 봐야 이로울 게 없을 것 같아 그는 밖으로 나왔다. 유리벽을 끼고 슈퍼마켓 주위를 돌면서 안을 살펴보았다. 위생감독관으로 보이는 백인 뒤를 최영민 부부가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위생감독관이 박진우가 서 있는 매대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선반 위를 살펴보고 있었다. 최영민의 아내가 위생감독관보다 몇 발자국 앞질러 박진우가 서 있는 바로 안쪽 선반 위에 과자통을 치우고 살피기 시작했다. 그때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진 곳에 바퀴벌레인 듯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순간 최영민의 아내가 과자 부스러기와 그것을 집었다. 움켜진 손을 등 뒤로 가져간 그녀에게 감독관이 무엇라고 말하는 듯 했다. 최영민의 아내가 손에 든 것을 입에 털어 넣었다. 감독관이 보기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먹는 듯이 보였을 것이다. 감독관 뒤를 따라오던 최영민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박진우는 그곳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잠시 후 박진우는 슈퍼마켓 뒤쪽에 위치한 스페인계 남미인의 이민자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지금은 스페인계 남미인들이 모여 사는 하류층 주거지로 전락했으나 한때는 중류층 백인들의 주거지였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파트 앞에는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으나 널찍한 잔디밭이 있었다. 박진우는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방금 전 최영민 아내가 취한 행동이 떠오르자 다시 구토가 느껴졌다. 그는 잔디밭에 들어 누웠다. 밤하늘의 별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20여 년 전 어느 여름날 밤 최영민과 함께 바라보았던 밤하늘이 떠올랐다. 그들은 여름 휴가 중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봤었다. 정혜 씨와는 결혼할 거지? 박진우가 별에다 시선을 둔 채 던진 질문이었다. 금년 말쯤. 그런데 말이야. 워낙 시골 선비집 딸로 곱게만 자라서 나 같은 신문기자로서는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신문기자가 어때서? 박봉에다가 적어도 나는 현실과 타협하는 기자는 되지 않을 거니까 말이야. 그것은 사실이었다. 최영민은 결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 군사정권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필봉을 휘두르다가 해직기자 신세가 되었다. 그 후 한국 상품 해외 판매 시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보겠다며 미국으로 이민 온 그에게는 실패의 연속뿐이었다.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단신으로 개척한 시장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때쯤이면 언제나 글로벌 회사의 물량과 가격 공세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모래사장에 누워서 너는 소영 씨와 언제 결혼할 거야? 하고 물었던 최영민의 말이 떠올랐다. 내년 초쯤. 올해 직장을 얻고 난 다음에. 소영 씨 부모님은 안정된 직장을 원해. 이른바 재벌 회사를 의미하지. 나는 소규모라도 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재벌 회사는 나한테 맞지 않아.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재벌 회사에서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생활에 환멸을 느꼈다.
결국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그곳에서 뛰쳐나왔다. 그러나 그가 창업한 소규모 제조업체는 재벌 기업의 하청 업무를 하면서 끊임없는 뇌물과 부정을 강요당했고, 거기다가 노조가 결성되면서 무리한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부도를 낸 그는 지금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어려운 입장에 처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순 없었다. 최영민의 아내가 한 행동이 그의 뇌리에서 되살아났다. 그 순간 박진우는 잔디밭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영민을 만나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일 아침 우선 있는 돈을 가지고 잡아와 부닥쳐 보기로 했다. 술의 도움을 얻지 않고는 그날 밤을 보낼 자신이 없어서 박진우는 허름한 바에 들어갔다. 바 스탠드 앞에 앉았다. 멕시코인으로 보이는 바텐더가 옆에 앉은 스페인계 남미인에게 가져다주는 술에 시선이 갔다. 맥주병과 위스키가 든 잔을 쌍으로 놓고 갔다. 바텐더에게 똑같은 술을 달라고 했다. 그는 옆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맥주를 따라 들이켠 후 위스키를 입안에 들이부었다. 그렇게 석 잔째 비웠을 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몸이 나른해져 왔다. 무슨 비즈니스를 하시오? 바텐더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한번 맞춰보시오. 박진우가 취기를 느끼며 말했다. 세탁소? 세탁소는 양탄자에 박힌 개털을 뽑느라 힘들어서 할 만한 비즈니스가 못 돼오. 세탁업을 하는 친구가 양탄자에서 개털을 뽑다가 손가락이 상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럼 건물 청소 회사? 한밤중에만 일해야 하니 그것도 사람이 할 일이 아니오. 그럼 슈퍼마켓? 슈퍼마켓은 직원들이 도둑질을 많이 해 손해보게 되어 있어. 그럼 리코 스토어? 맞았소. 강도들이 무섭지 않소?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맥주와 위스키를 좋아하시오? 바텐더가 박진우 앞에 놓인 맥주병과 위스키 잔을 가리키며 물었다. 싸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곳 사람들은 현명한 것 같소. 그 순간 그는 똑같은 식으로 술을 마시면서 현명하지 않은 지구촌 반대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폭탄주로 명명된 술을, 그것도 최고급 위스키와 섞어서 만든 폭탄주를 잘 마셔야만 행세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한국의 권력 핵심부였다. 어느 나라에서 왔소? 중국? 바텐더가 다시 물었다. 한국이요. 한국은 뭘로 유명하오? 글쎄, 뭐가 유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박진우는 얼른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별로 유명한 것이 없는 것 같소. 구태여 찾는다면 한국 여성의 마음씨요. 역사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이끌어온 것은 억척 같은 한국 여성의 힘이요. 그 순간 그는 할머니, 어머니, 아내, 그리고 최영민의 아내와 같은 수많은 한국의 여인들을 머릿속에 그렸다. 잠시 후 박진우는 취기에 흐느적거리며 차 있는 곳으로 갔다. 술이 깰 때까지 차 안에서 잘 작정이었다. 가능하면 자발을 만날 아침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차문을 열려다 와이퍼에 끼워져 있는 메모지를 발견했다. 박진우는 얼른 메모지를 펼쳤다. 진우야, 가게에서 톰이 급한 일로 연락해왔어. 저녁 먹으러 갔나 하고 너를 찾다가
네 차를 발견하고 메모를 남기는 거야. 슈퍼마켓으로 와. 기다릴게. 꼭 나를 보고 가. 할 말이 있어. 박진우는 슈퍼마켓으로 가며 톰이 무슨 급한 일로 연락을 했는지 궁금해졌다. 슈퍼마켓에 들어서며 최영민의 아내가 없기를 바랐다. 그녀의 얼굴을 대하기가 왠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첫 번째로 마주친 사람은 잡지대에서 잡지를 정리하던 그녀였다. 별일 없으셨어요? 박진우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인사했다. 어디 가셨더랬어요? 애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여느 날과 달라 보였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서글픔이 배어 있었다. 진우야, 이쪽으로 와. 박진우는 최영민이 있는 곳으로 갔다. 톰이 전화했어. 자바라는 자가 리퀘어 스토어로 찾아와 내일 아침 9시까지 자기 변호사를 만나라고 했대. 변호사 이름과 주소는 저기에 적어 놓았어.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바와의 사이에 일어난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톰이 떠벌리지 않았기만을 바랐다. 톰에게서 복권 얘기 다 들었어. 최영민이 말했다. 그는 책상 밑에 놓인 금고문을 열더니 현금 뭉치들을 꺼내 박진우 앞에 놓았다. 박진우는 최영민의 뜻밖의 행동에 어리둥절했다. 이틀 동안 입금하지 않은 가계 매상고야. 한 7,000달러쯤 돼.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두 말 말고 보태. 방금 전 애엄마하고도 의논했어. 박진우는 순간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가쁜 숨을 내쉬었다. 1시간 반쯤 전 자신의 아내가 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해, 아니 가족의 생계수단을 잃지 않으려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친구에게 선심을 쓰는 그가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어 보였다. 박진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현금 뭉치를 집어 최영민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네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이나 알아? 하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돈 필요 없어. 돈은 이미 마련했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내일 아침 자바의 변호사에게 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빌린 갯돈 붓기에도 힘든 네가 나한테 무슨 허세를 부려? 박진우가 나무라듯 말했다. 그때 최영민의 아내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박진우 앞에 놓인 현금 뭉치에 잠시 머물렀다. 직원은 다 퇴근시켰어요. 저 먼저 들어가 저녁 준비할게요. 진우 씨 모시고 와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진우와 곧 갈게. 진우 씨, 꼭 와야 돼요. 최영민의 아내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최영민의 아내는 저녁 준비를 끝낸 후 거실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낡은 와이셔츠에 자꾸 눈물이 떨어져 눈물 자국 위로 다리미질을 하고 또 해도 얼룩이 질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딸 때문이 아니었다. 매월 갯돈 붓기가 힘에 겨운 경제사정 때문도 아니었다. 이민 생활이 고달파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변기에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목구멍 깊숙이 넣었다. 우욱 하며 토하기 시작했다. 다시 손가락을 넣어 토해냈다. 또다시 손가락을 넣었을 때는 토할 것이 없는지 온몸에 경련이 일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면기에서 여러 번 손으로 물을 받아 입안을 헹궈냈다. 고개를 든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시선이 갔다. 충혈된 눈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그 슬픔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그 순간 내일 아침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슬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해야 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도망이라도 치듯 화장실을 나와 응접실로 갔다. 전화기를 집어들고 버튼을 눌렀다. 전화벨 소리가 몇 번 울리지도 않아 여보세요 하는 박진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예요, 미선이 엄마. 이곳은 초저녁인데 자는데 깨우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일어난 지 오래됐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애아빠에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사하러 진우 씨가 우리 집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문득 소영 씨 생각이 나서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전화한 거예요. 애아빠가 하는 리코스토어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곳 신문에는 LA의 어떤 리코스토어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기사가 났었어요. 진우 씨가 하는 리코스토어는 안전한 데 있어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애아빠가 리코스토어는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 정일 씨가 잘 설득해 보세요. 특히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얘기는 해볼게요. 매사에 무리하지 않는 분이니까 위험하면 계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에 보내는 이곳 생활비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 지난주에 취직을 했어요. 아주 잘 됐네요. 무슨 일인데요? 중앙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기로 했어요. 주로 장기 입원, 말기암 환자들이라 그들을 돌봐주는 기쁨도 있어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소영이 말을 이었다. 애아빠한테는 간병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병실에서 밤을 새우는 어려운 일이라고 공연히 걱정할 것 같아서요. 대신 편지로 유치원 보모 일자리를 구했다고 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빨리 가족이 합쳐야 할 텐데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우 씨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건강도 좋고 리코 스토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정혜 씨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아빠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있으니. 보살피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애아빠 친구해주는데 제가 고마워해야지요. 남자에게는 무엇보다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마디 인사말을 주고받은 뒤 최영민의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10분 전쯤 박진우와 최영민은 자바의 변호사 사무실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긴장감 때문에 굳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서고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복도로 걸어 나갔다. 박진우는 안주머니에 있는 봉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 봉투 안에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마련한 3만 달러와 최영민이 준 7천 달러를 합해 3만 7천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자바가 요구하는 금액인 15만 달러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지만 일하면서 갚아나가겠다고 통사정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비록 자바가 받아들인다 해도 앞으로 서울 가족에게 보낼 생활비를 마련할 일이 까마득했다. 리코스토어 위탁 경영에서 나오는 한 달 수입이 4,000달러 정도인데 1,500달러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500달러 정도를 서울에 송금해 왔지만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자바의 변호사 이름이 쓰인 유리문을 두드렸다. 커민 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서 들려왔다. 최영민이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고 박진우가 뒤따라 들어갔다. 텅 빈 사무실 뒤쪽에 뚱뚱한 중년 백인이 테이블 위에 다리를 뻗고 앉아있는 모습이 열린 문 사이로 보였다. 자바의 연락을 받고 왔다고 박진우가 말했다. 백인 변호사는 여전히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린 채
손으로 테이블 앞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박진우가 돈이 든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37,000달러요. 나머지는 일하면서 갚아나가겠소. 이것이 내가 구할 수 있는 돈의 전부요. 박진우가 말하고 나자 최영민이 거들기 시작했다. 그중 7,000달러는 가장 친한 친구인 내가 보탠 거요. 슈퍼마켓을 하면서 어렵게 번 돈이요. 아내가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내가 죽도록 미울 거요. 우리는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 친구는 서울에 아내와 딸이 있어. 그들을 부양할 사람은 이 친구밖에 없어. 백인 변호사는 그들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돈이 든 봉투를 집어 박진우 앞으로 슬쩍 던졌다. 돈 봉투가 박진우의 가랑이 사이에 놓였다. 돈이 적어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박진우가 무슨 말을 하려 할 때 백인 변호사가 제지하는 뜻으로 한 손을 들어 올렸다. 그건 당신 돈이요. 그냥 가지고 가시오. 백인 변호사가 말했다. 무슨 뜻이요? 돈이 적어 받을 수 없다면 더 낼 수 있어. 그건 자바돈이 아니고 당신 돈이요. 당신은 행운아요. 이젠 자바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소. 백인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어리둥절했다. 백인 변호사가 덧붙였다. 자바는 오늘 새벽 시카고에서 총상으로 숨을 거뒀소. 당신은 행운아요. 그렇게 말한 후 백인 변호사는 어떤 서류를 보느라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문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빠이빠이 하는 신용으로 손을 흔들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읽으면서 그리고 두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로 박진우와 최영민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들을 맞이한 건 11월의 아침 햇살이었다. 그 햇살 속으로 박진우가 발을 옮기면서 입을 열었다. 미국은 그런대로 괜찮은 나라야. 괜찮은 나라라기보다 재미있는 나라야. 전 세계에서 생산된 마약이 몰려오고 세계 구석구석에서 흘러들어온 창녀도 있고. 최영민이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자바 같은 자도 있고 총격도 있고 자바 변호사 같은 자도 있고. 박진우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슈퍼마켓을 하는 전직 동양인 기자도 있고 리퀘어 스토어를 하는 동양인 도망자도 있고. 뒤이어 최영민이 말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은 항상 남자가 저질러 놓고 그 뒤치다꺼리는 여자가 하는 나라야. 박진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지금 서울에 있는 와이프를 생각하는 거야? 최영민의 넘겨짚기식 물음에 박진우는 발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여기 워싱턴시에 있는 네 와이프를 두고 한 말이야. 최영민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박진우가 말을 이었다. 와이프한테 잘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와이프한테만은 잘해줘. 와이프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야. 박진우가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던 최영민은 어깨를 으쓱한 후 그의 뒤를 따라갔다. 오늘 들으신 작품은 홍상화 작가님의 단편소설 워싱턴의 바퀴벌레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